불편하다 뭔가. 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살펴보고요,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19세기에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조선의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을 거부하는 통상 수교 거부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통상 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우리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인 통상 수교론이 점차 성장하게 됨에 따라 조선은 근대화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의한 외부적 충격이 주어졌어요. 그죠? 바로 운요 사건이라는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이 일본과 개항의 조약을 맺었으니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조선은 개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선이 식민지화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죠? 앞으로 조선이 근대화를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조선이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거듭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편하네. 아이씨, 어떡하지? 여기 차도 불편하고 저기 들고 있어도 불편하고. 자,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 서양의 근대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그죠? 미국, 일본, 청나라 등등의 사절단을 보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보고 배우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통리기무아문이라든지 별기군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근대화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은 여전히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를 원했고, 그 결과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근대화의 과정에서 신식 군인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구식 군인들이 불만을 품고 1882년에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임오군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복궁을 공격하고 민씨 일파를 제거하려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일시적으로 집권하면서 개화 정책, 근대화 정책은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선에 개입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던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게 됨에 따라 임오군란은 진압이 되었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었고, 다시 청나라의 보호하에 고종과 민씨일파가 정치 권력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그대로 머무르게 하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청나라의 이러한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 정책은 지연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선의 근대화 정책이 지연되자 지금까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왔던 이른바 개화파 세력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청나라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려우니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되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같이 점진적인 하나씩 근대화를 해 나가자라는 온건 개화파가 있었고, 반대로 청나라로부터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청과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비롯한 것을 모두 다 끊고 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주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이 빠른 속도의 근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급진 개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고종과 민씨 일파는 어느 쪽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나요?
온건계합파 쪽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 그지? 왜냐하면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세력들이었고요. 나아가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모군란과 같은 거센 반발에 부딪혀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진적인 개화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결국 급진개화파들의 경우에는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근대화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이 급진개화파에게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되었죠. 바로 1884년에 일어난 청프 전쟁이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화하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청나라 역시 양무운동을 통해서 베트남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누가 베트남을 자신의 식민지로 가질 것인가를 놓고 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프 전쟁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당시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모군란으로 조선에 들어왔던 청나라의 군대는 나름 청나라 군대 가운데 꽤나 정예의 병력이어서 훌륭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어요. 자, 그런데 청프 전쟁이 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자 청나라는 이 베트남에다가 정예 부대를 투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조선에 대한 어떤 내정 간섭의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다 빼지는 않고요. 조선에 와 있었던 청나라의 병력 가운데 절반을 빼서 베트남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급진개화파가 보기에는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청나라의 군사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조선에서 청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자주적인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등을 비롯한 급진개화파의 인물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려 하였으니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에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였을 때 이들 급진개화파들이 자신에 대해 반대하는 민씨일파 가운데 보수적인 세력들을 제거하고 고종과 민비, 명성황후를 피신시킨 이후에 새롭게 개화당 정부를 세워서 권력을 장악하였다라는 거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인민평등권의 제정이라든지 근대적인 조세제도의 개편 등이 포함된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내세워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다만 이러한 급진개화파의 시도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청나라를 몰아내고 근대적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세력들의 정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청나라가 조선에 여전히 청나라 군대는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제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급진개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 수십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부 젊은 관료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청나라의 군대를 자기들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무엇을 믿고 정변을 일으켰나요? 그렇죠. 일본이 이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본 군대의 지원을 믿고 정변을 일으킨 것이었어. 그지? 하지만 막상 청나라 군대가 공격을 해오자 일본 군대는 자기들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직까지 청나라랑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일본 정부에 의해서 조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일본 군대가 철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군만 믿고 정변을 일으켰던 이 급진개화파들의 경우에도요. 일본 등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면서 이들이 권력을 잡았던 상황은 3일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3일천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들이 나시나요? 나나요? 네. 자, 그래서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머니 사이에 손을 넣고 있는 자세로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나요? 요거 무슨 포즈게?
뭐 나폴레옹 포즈예요. 나폴레옹이 배가 종종 아파서 자기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이 단추 사이에 손을 넣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있는 자세로 서 있을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나폴레옹 초상화 보면은 이런 자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사진 찍을 때 포즈였던 거지. 요즘에는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들을 많이 하나? 뭐 딱히 그런 게 없나? 한때 뭐 이런 거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옛날인가요? 네. 아무튼 최신 유행에 민감했던 급진 개화파들답게 최신 유행의 나폴레옹 포즈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갑신정변도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청의 개입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두 번이나 고종과 민씨 정권을 구해줬던 청나라의 영향력은 조선 내에서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개화 세력들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급진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망명을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화 정책을 주도해왔던 세력들의 힘이 절반 이하로 약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씨일파의 경우에는 이러한 갑신정변을 겪게 되면서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조선의 근대화 정책은 더욱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작년에 배운 기억이 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역사적 의의를 해석해 보기도 했어요. 이들이 14개조 개혁 정강에서 내세웠던 조세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민평등권의 제정 같은 것들은 나름 조선에 필요했던 근대화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만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청나라 그리고 보수파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일본에게만 의존했던 것이 결국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침략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것 역시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작년에 수행평가 주제로도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는 양무운동이 실패하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조선의 근대적 개혁도 메이지 유신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던 갑신정변이 실패했던 것을 보면은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메이지 유신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죠? 과연 그러한 과정이 근대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을까라는 의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무운동이 제대로 된 근대화 운동은 아니긴 했어요. 그죠? 부패하고 무능한 청나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의식과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무기나 기술, 산업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양무운동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당시 조선의 올바른 근대적 개혁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올해도 수행평가 주제 가운데 하나로 출제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나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답안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는 베트남의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베트남의 내용도 꽤나 많이 들어있었어요. 왜냐면 베트남의 경우에도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요소를 받아들였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사실 베트남이 동아시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전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 분량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베트남의 역사는 빠지게 되었거든요. 자, 아무튼 베트남의 경우에도 신항로 개척 이후에 16세기 이후부터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서양 국가들 가운데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 활동과 식민 활동의
베트남을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활동과 식민활동을 이어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필 베트남이었느냐? 유라시아 대륙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그 딱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인도예요. 그래서 사실 인도를 장악하면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서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동서교역망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도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만은 밀렸어요. 누구한테? 결국 인도를 식민지화한 나라는 어디였죠? 영국이었죠. 그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자신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는 이 프랑스와 스페인 선교사가 19세기에 베트남에서 살해당했던 가톨릭 박해 사건을 계기로 빌미로 삼아서 프랑스가 스페인이 함께 베트남을 침략하면서 4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사 시간에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뭐 요런 얘기 배웠죠. 그죠? 들어본 기억 나나요? 네.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트남의 경우에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유교, 불교, 한자 율령을 받아들인 동아시아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였던 응우엔 왕조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유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이 카톨릭과 같은 크리스트교의 경우에는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종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가톨릭 박해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병인 박해를 계기로 프랑스가 병인 양요를 일으켰던 것과 같이 프랑스와 스페인이 베트남을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패했던 베트남은 1862년에 제1차 420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코친 차이나 지역을 프랑스에게 넘겨주게 되고요. 3개 정도의 항구를 개항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든지 배상금을 지급한다 같은 내용들이 이 제1차 420 조약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코친 차이나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점차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다가 청나라와의 청프 전쟁 이후에는 베트남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베트남의 문호 개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우리 이어서 이후에 조선에서 어떤 일들이 이어졌는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공부들 하고 있나요? 네. 자, 동아시아사 늘 1등급을 내야 되는 게 부담이라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비록 1등급이 아니더라도 그에 걸맞는 성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냈거든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이번 중간고사에 화이팅 하셔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시길 바라요. 조금 끝까지 노력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봅시다. 자, 갑신정변이 끝난 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894년이에요. 이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배운 기억 좀 나시나요? 나나요? 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조선 말기에 창시되었고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당시 신분제의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조선의 하층 농민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학이라는 조직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를 개혁해보고자 대규모의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었냐면요. 개항 이후에 조세 수탈이 강화되고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조세 수탈이 강화되었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개항 이후에 정부는 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느냐? 이유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 고종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되찾으면서 자신과 함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을 했느냐? 자기의 와이프 쪽 가족들, 명성황후의 그의 일족인 민씨 일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과 친척 관계에 있는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민씨 정권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세도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에 안동 김씨들이 그러하였듯이 돈을 가지고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과 같은 이런 부정부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백성들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내가 돈을 민씨 일파한테 내고 관직을 샀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는 비록 돈 내고 관직을 샀지만 백성들을 양심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겠지, 그지? 관직을 사는데 돈을 썼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 본전을 벌어야지. 누구로부터?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만큼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집권층의 부정부패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정책의 비용들, 이런 것들 모두 백성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조선은 일본 등의 나라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역시 결국에는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부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조세 수탈이 강화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개항 이후에 외세에 의한 경제적 침탈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시킨 이후에 조선에서 많은 쌀을 사갔어요. 왜 쌀을 많이 사갔느냐? 쌀을 조선에서 많이 사와야 일본의 쌀값을 낮출 수 있고 일본의 쌀값이 싸야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줄 수 있고 그래야 일본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올리면서 산업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조선의 지주들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쌀을 많이 사가니까 쌀을 판매하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도시민들의 경우에는 쌀값의 상승으로 또 고통을 받기도 했었죠. 자, 한편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 청나라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많이 팔았느냐? 영국산 면직물을 많이 팔았어요. 왜냐?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였고요.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계화 공장이 면직물 기계화 공장이었거든요. 따라서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들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이 국내에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느냐? 당시 가난한 조선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집에서 손으로 면직물을 짜서 파는 게 중요한 부수입이었던 것이지 하지만 조선의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면직물보다 훨씬 더 값싸고 질 좋은 영국산 면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농민들의 부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가난에 지친 농민들이 조선 사회를 개혁해보고자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니 그게 동학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조선의 농민들이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몇 가지예요? 뭐랑 뭐가 있어요? 부패한 정부와 외세예요. 그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자연스럽게 반부패, 반외세의 성격을 띠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거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아마 1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배웠을 거예요. 전라도 고부군의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표적인 탐관오리였다. 예를 들자면은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농민들을 동원한 데다가 그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농민들에게 물세를 받는 등 과도한 수탈을 일삼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지친 고부군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동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고부민란이었다. 자, 그리고 고부민란으로 조병갑은 쫓겨나게 되고 조선 정부에서는 군수의 교체를 약속해 주게 되는데 이때 조선시대 때는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담당할 안핵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하게 되어
되어 있는데 이때 고부군에 왔던 안핵사가 이 용태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역시 전형적인 탐관오리라서 고부 밀란을 일으켰었던 주동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백성들을 처벌하는 이런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그래서 고부군에서 무장으로 피해 있었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무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무장봉기이고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의 경우에는 전라도 일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고 자신들과 함께할 농민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 세력은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두 차례 군대를 보냈습니다만은 각각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사기가 오른 농민군에 의해서 조선 정부군이 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 농민군들이 어디까지 점령하였느냐? 전주까지 점령을 하였는데 당시 전주의 경우에는 전라감영이 있는 곳이었다. 전라감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전라도 도청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성이 농민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라도 지역 전체가 조선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선 정부의 가장 큰 세금 수입이 들어오는 전라도 지역이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배운 기억들이 좀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농민들의 저항을 스스로 제압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나요? 청나라에게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리고 청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제압해주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에 한 발씩 앞서 나간 경험을 했어요. 그죠? 이번에도 농민군을 제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할 것이 기대되었던 청나라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오게 됩니다. 자 문제는 조선 정부가 요청했던 청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일본 군대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했느냐? 그것은 바로 텐진 조약 때문이었어요. 텐진 조약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우리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텐진 조약은 두 개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제2차 아편 전쟁 때 베이징 조약에 앞서서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사이에 맺어졌던 텐진 조약이 있고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어진 텐진 조약이 있어요. 둘 다 텐진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이름은 텐진 조약이지만 연도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시험에 이런 치사한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 낼 걸 그랬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문제 냈으면 애들 많이 틀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문제를 다 낸 건 아닙니다만은 요거 낼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네, 아무튼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구분 정도는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신정변이 끝나고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텐진 조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갑신정변 때문에 청나라랑 일본이 싸울 뻔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선에서의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양국 군대 모두 조선에서 철수하도록 하자. 그리고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 나라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1885년에 맺어진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청나라와 일본 중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 상대방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의 조약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일본 역시 이번에는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일본이 독차지할 절호의 기회다라는 판단 하에 일본 역시 군대를 보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조선 정부가 보기에는 농민군들을 제압하려다가 조선 땅에서 외국 군대들이 충돌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뭐가 더 큰일인가요? 농민들의 봉기와 조선 땅에서 외국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것 중에 뭐가 더 큰일이에요? 외국 군대들이 전쟁을 벌이는 게 훨씬 더 큰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그것을 막고자 급히 전주에서 동학농민군과 만나서 합의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정 개혁안 몇 가지 조선 사회의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한 개혁 요구를 조선 정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농민군은 정부와 화해를 약속하고 해산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나라 일본 모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을 불렀던 이유가 해소되었으니 양국 군대 모두 철수하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청나라는 아닌 일본은 그 철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왜? 애당초 조선 땅에 이 기회에 무엇을 하려고 군대를 보낸 거였어요? 그렇죠. 청을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계획으로 군대를 보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은 철수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다 쓰셨나요? 네.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니까 다들 쉽게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경복궁을 점령하는 한편 청나라 군대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면서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동학 농민군들의 경우에는 경복궁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켰으니 그게 반외세 성격을 갖는 봉기, 제2차 봉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봉기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남접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의 북접이라는 동학 조직까지 가세해서 더 큰 규모의 농민군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봉주 앞에 있는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고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조선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부패한 지배층이었고 두 번째, 침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외세였어. 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지배층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지배층이었던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려는 움직임이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때 농민들이 요구했던 조선 사회에 대한 개혁 요구안은 당장 시행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었고 그것이 이후에 전개된 이 갑오 개혁에 반영이 되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들 나시죠? 네, 자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왜 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열심히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했더니 다들 귀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꼽고 딴 거를 보고 듣고 하느라고 그렇구만. 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조만간 이제 교칙 개정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제출하는 걸로 교칙이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 다음부터는 수업 중에 핸드폰이나 귀에 뭘 꽂고 있거나 이런 거 다 안 될 겁니다. 그 전까지 말씀해 두시고 수업 중에 적어도 핸드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청일 전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고 일본 군대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이 기회에 조선에서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청일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군의 경우에는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강요해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개혁이 바로 갑오을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일본은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왜 조선에 대한 내정 개혁을 강요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건데 조선이 너무 전근대적이면 조선이 근대화된 일본과 사회구조가 너무 다르면 앞으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최대한 비슷한 근대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음으로써 앞으로 조선 사회를 좀 더 쉽게 식민지로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조선에 대한 근대적 개혁을 강요하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선을 경제적으로 더 쉽게 침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몇 가지 경제적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의 목적에서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고, 그렇게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개혁이 갑오을미 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을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청일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전투가 있었습니다만은 풍도해전이나 황해해전, 그리고 육지에서는 평양전투에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 중요했던 전투가 무엇이었냐면은 풍도해전과 황해해전이라는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박살이 났느냐?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통해서 야심차게 육성했던 북양 함대가 박살이 나요. 왜 박살이 났느냐? 물론 일본이 준비한 함대가 좀 더 신식이었고 일본 함대의 전략이 좀 더 좋았고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좀 큰 이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청나라 나름 큰 돈 들여서 영국이나 독일로부터 신식 함대를 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배만 좋으면 뭐해? 청나라 정부가 부정부패와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배를 사놓고서는 제대로 쓰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고, 배에 대포가 달려있어도 포탄을 살 비용을 중간에서 빼먹는 바람에 포탄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지휘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투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전투가 왜 중요했느냐? 청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양무운동이 실패하였음을 확인하였던 계기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청나라는 양무운동의 실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은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아이고 여기 어디 갔어? 아까 여기. 네,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만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됨에 따라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에서는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청나라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일본의 것이 되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전쟁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는데 대략 그 가치가 3억 6천만 엔 정도였다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은 대략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되겠네요. 36억 정도의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짭짤한 수입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고스란히 전부 다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고요.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는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게 할양 넘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4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항을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청나라가 조선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청과 조선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청나라가 주도해왔던 조공과 책봉을 통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왔던 모습 역시 이로써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조선의 식민지화의 청나라는 완전히 실패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운 기억들 나시나요? 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의 의도대로 랴오뚱 반도를 차지할 수는 없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랴오뚱 반도를 홀라당 먹으려고 하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나타나서 다시 뱉어내겠지. 뭐였나요? 혹시 삼국 간섭이라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삼국 간섭 그리고 갑오을미 개혁의 내용을 비롯해서 이후에 조선에서 어떤 일들이 전개되었는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